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셨죠? 새해 첫 영상으로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새해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경제용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진짜 중요한 경제용어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지표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경제의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잖아요. 연준에서는 어떤 지표를 보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제 용어는 바로 피벗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자, 이거는 12월 말의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 PCE 지수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피벗 연착륙 기대감 커져래요. 자, 연착륙은 제가 경제용어 5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영상을 복습하셔도 좋고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연착륙의 연은 부드러울 연자를 써서 경기 하강을 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PCE 지수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PCE 지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치를 찍었고 피벗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정적으로 하강한다는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걸로 봐서는요. 이 뉘앙스 자체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는요. 어제 금요일 기사 제목입니다. 연준 비둘기 피벗 기대 후퇴하며 하락. 나스닥이 1.18% 하락했대요. 자, 피벗 앞에 비둘기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제 조금 더 느낌이 오시죠? 자, 비둘기는요, 평화랑 온화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라서 금리를 낮추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매파는요, 자, 매가 날카로운 발톱이랑 부리를 가진 공격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파 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를 합니다. 이런 매파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벗이란 돌리다,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제에서 피벗은 기존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물가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으니 기존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이제 비둘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연준의 피벗 기대감으로 2023년 연말에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금리를 올릴 때도 역시나 방향성을 바꾸는 거니까 피벗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제 용어는 앞에서 봤던 PC 물가지수입니다.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물가가 잡혔다는 근거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CPI 물가지수도 있고, PPI 물가지수도 있고, 실업률을 볼 수도 있고, 임금 인상률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중에 CPI 물가지수랑 PPI 물가지수는 제가 경제용어 7탄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준이 여러 가지 지표를 다 고려를 하지만요. 특히나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PCE 물가지수입니다. 자, PCE는요, 개인 소비 지출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쓴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이에요. 자, 그럼 CPI도 소비자 물가지수고 PCE도 물가지수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지표 모두 소비자들이 얼마를 지출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측정 대상입니다. 자, CPI 물가지수는요.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반면에 PC 물가지수는 미국에 사는 모든 거주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PC 물가지수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역적인 가격 차이를 포함해서 개인들의 소비 패턴이나 인플레이션율을 신뢰도 있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 구성 항목의 차이입니다. CPI 물가지수의 경우에는요, 소비자가 지출하는 상품과 서비스 비용만을 고려한 물가지수였다면 PCE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나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이렇게 소비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의 가치도 다 포함시켜서 지수화하고 있어요. 따라서 CPI 지수는 가계의 직접적인 지출만 포함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E 지수는 가계의 직접적인 지출과 간접적인 지출 모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역시나 PCE 물가지수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물가를 포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바로 주거비의 비중인데요. CPI 물가지수는 주거비의 비중이 40% 수준입니다. 하지만 PCE 물가지수는 이 CPI보다 주거비의 비중이 더 낮습니다. 주거비는 주택 가격이나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따라서 이 주거비의 비중이 낮은 PCE 물가지수는 주거비의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이 기저 물가 추세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CPI 물가지수는 일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거고요.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2% 도달이라는 목표치는 이 PCE 물가지수를 보고 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피벗에서 봤던 기사를 더 읽어보면요. 11월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기본 인플레이션 척도다. 미국 내 물가 둔화세가 지속해서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요.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기준이 2%잖아요. 그래서 PCE 지수가 2.6%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아져서 이제는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용어를 이해하니까 기사가 술술 읽히는 변화가 느껴지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 경제 용어는요, 근원 PC입니다. 아니, PC 물가지수에 이어서 또 근원 PC 물가지수는 뭔가 싶은데요. 근원 PC 지수도 경제신문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를 쓸 때 가장 가격 변동성이 큰 게 뭘까요? 바로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식품 가격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공급망 차질이나 기후변화로 식품 가격도 크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까지도 다 물가지수에 포함을 시키면 제대로 된 가격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의 변동을 제외한 PCE 물가지수를 바로 근원 PC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확인을 할 때 갑작스럽게 지출한 경조사비라던가 병원비를 빼고 측정하는 것이 내가 평균적으로 쓰는 소비 지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원 PCE 지수도 변동성이 큰 거를 빼고 계산을 한다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의 11월 PCE 물가지수가 2.6%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근원 PC의 경우에는 아직도 3.2%대입니다. 따라서 근원 PC 지수를 봤을 때는 아직 연준의 목표인 2%로 가기에는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서 지나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최근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네 번째 경제 용어는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앞서 연준은 PC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비농업 분야의 신규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실업률은 말 그대로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증가하면 실업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고용 지표들은 왜 또 금리 결정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미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준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금리를 무작정 올리다가 기업들이 힘들어져서 고용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내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내수 중심인데 고용을 줄이게 되면 돈을 버는 미국인들이 줄어드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또 고용이 증가한다는 거는요. 돈을 버는 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막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해버리면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간 동안 고용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보통은 금리를 올리면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고용을 줄이게 될 텐데 생각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고용을 같이 늘려서 고용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의 이 고금리를 버틸 정도로 꾸준히 고용을 늘리고 그래서 실업률도 안정적이고 따라서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고용도 안정적이라는 지표들을 확인을 하니까 그동안에 과감하게 금리를 막 5.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고용이 좋고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고용이 좋으니까 미국이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처럼 고용 지표 호조의 나스닥 하락,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물가지표나 고용지표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도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연준에서 물가 안정화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이어서 5번째 경제용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경제용어는 바로 MS예요. 이거는 경제 뉴스보다는 증권사 리포트나 경제 방송을 볼 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주 MS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 용어가 아니더라도 업무적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MS는요. 마켓 쉐어의 약자로 시장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볼게요. 1분기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1위는 애플로 MS가 36.1%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MS가 10.1%로 2위다. 2분기 역시 애플이 MS가 29.3%를 기록하며 1위의 이름을 올렸고 삼성전자는 9.2%로 그 뒤를 이었다. 자, 이 기사를 정리하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애플이 3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2위래요. 자, 이 시장 점유율은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는 의미고요. 자, 이 MS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 업체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MS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던가 디자인을 더 예쁘게 한다던가 마케팅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 MS도 되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되게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자주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거 평생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바로 OEM과 ODM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평생 안 까먹고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6번째 경제용어 OEM은요.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뉴팩처링의 약자로 주문자 위탁 생산입니다. 주문자가 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내가 요청한 대로 생산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생산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발까지는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없잖아요. 따라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 같은 기업에게 가서 내가 화장품을 만들 건데 제품 개발은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이 설계 그대로 만들어만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OEM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7번째 경제용어 ODM은요.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링의 약자로 제조업자 개발 생산입니다. 설계부터 개발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모두 해주는 기업을 ODM 기업이라고 해요. 내가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데 미백 화장품인데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을 헷갈리지 않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OEM, 이것만 해주는 기업. ODM, 다 해주는 기업. 재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ODM은요. 설계부터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OEM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7가지 경제 용어를 배워봤는데요.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퀴즈까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연준이 금리 방향성을 결정할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로 개인 소비 지출을 의미하는 이 지표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PC 물가지수와 근원 PC 물가지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기존의 경제정책이나 통화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OEM과 ODM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